자, 박 선생님 포트폴리오를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본 원본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건 국내 주식에서는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 어차피 우리 주력이 SK 하이닉스로 설정이 돼 있어서 비중을 우리는 25%를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뭐 좀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매수가가 25만 7천 원이신데 25만 8천 원, 뭐 26만 원이라고 설정을 하고 딱 그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으신데 가져가셔야죠. 가져가셔야 되고 비중은 더 늘리셔야 되고 지금 전체 자산 규모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게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 쪽의 기준을 빠르게 그러면은 하이닉스 PPT 만들어 놓은 거 방송 자료 그 8월 20일자에 좀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는데 이번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엔비디아 실적이 아마 27일일 거예요. 27일 장 마감 이후에 일단 발표가 될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찾아보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인베스팅닷컴이 제가 볼 때는 이 불법인 것 같은데 불법인 거 왜냐면 요 데이터를 저 정도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없거든요. 무료로 이걸 돈을 다 주고 갖고 온다? 그러질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지금 여기서 실적 부분 이렇게 누르시면은 예측 날짜가 나와요. 그 발표 날짜가 예측 날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네요. 8월 27일 날 발표니까 장 끝나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예측 범위를 하회한 적은 없어요. 다 예측 범위를 상회했는데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들 몇 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수십 군데 혹은 수백 군데에서 전망치를 내놓는 그런 업체가 전망치 대비해서 10% 정도 수준을 뛰어넘거나 또 10% 정도 덜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라고 제 기준에서 설정합니다. 그게 어디 교과서에 나오거나 뭐 미국장에서 얘기하거나 우리나라 KRX 규정을 잡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하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을 못해. 그냥 막연히 30%?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 기준에 최소 10군데 이상의 전망치를 내놓는 종목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알테오젠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뭐 펩트론 같은 종목 시가총액 코스닥 3위 이런 종목도 전망치가 안 나와요. 같이 보실까요? 오히려 안 나옵니다. 그 APR 같은 종목이 오히려 훌륭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이닉스의 컨센서스라는 건 전망치의 중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평균을 계산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실적 전망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증권사들에서 전망치를 내놓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뭐 알테오젠은 시가총액 1위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닥에 1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말 같지도 않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공략을 했고 20만 원 이하 18만 원에 들어가서 40만 원대 차익 실현했고 시가총액 명실공히 1위라는 업체가 전망치라고는 세 군데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닥 시장의 현실이라 보니 펩트론 보실까요? 없어요. 이런 종목을 증권사 보고서도 안 나오는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철저히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 뭐 기술 수출했다고 기술 수출한 거 검증이 안 되잖아. 뻥쳐도 모르잖아. 그래서 결론은 요 기준에 엔비디아의 실적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좀 더 미국 주식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싹 정리의 기준 설정해 드릴 텐데 그 부분도 똑같은 논리에서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세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도력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범위에서의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력으로 계속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와닿아야 되잖아요. 왜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이게 2008년도에 죄송합니다. 2008년도가 2023년도 10월 말에 KBS 머니올라 방송 나가면서 교육 자료로 갖고 간 거예요. 실적을. 영업이익 적자가 7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7조 미만으로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좀 이따 이제 확정치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8조 예상했다니까. 24년도 실적 전망치를 8조를 예상했고, 윤 정도는 무슨 소리냐, 20조 넘길 거다. 사상 최대치 넘길 거다. 넘기는 가장 큰 근거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거다라는 논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23조 4천억이 나오고 얘가 얼마 30조를 넘기죠. 올해 36조죠. 내년이 40조입니다. 다시금 보시면 이게 이제 확정치예요. 23년도 7조 7천억이 맞네요. 7조 미만으로 생각을 했는데 7조 7천억 적자입니다. 거기에서 흑자가 8조 예상했는데 24조가 나왔어요. 순이익이 20조예요.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30조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00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 7년만 순이익을 모으면 회사 주식을 통째로 산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 두산 에어로빌리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군들을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줄 땐 놓아주자 하고 얘 98만 원대 차익 실현했고 얘 68만 원대 6만 8천 원대 차익 실현했으면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고점 둘 다 넘길 수는 있더라도 시장 수익률 수준이 되겠죠. 지금까지 올라온 몇백 퍼센트의 폭등 뭐 얘 한 20배 이상 그 이상 올라왔잖아. 하나그룹의 영광이지. 가문의 영광이 된 거지. 근데 실적이 없잖아요.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 대비해서 택도 없는 성장성, 누적 수주 잔고 그거 다 포함해서예요. 그러니까 저평가의 기준의 인식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준.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비중을 많이 실어놓고 변동성 매매는 별도의 기준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게 뭐 단기 따따블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업종 대표주 그룹 대표주를 명확하게 얘가 지금 전쟁 났다고 주가 올랐어요. 지금 원전주 출렁거렸던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뭐 수주하고 성과 보여주기 위한 수주였느냐, 왜 매달 1조를 주느냐, 막 이런 내용들. 근데 그 결론적으로 방산도 똑같아요. 우리 러시아에 돈 뜯긴 적 있죠. 폴란드에도 뜯길 위험이 있단 말이지. 예? 정권 바뀌고 배째라 니네 혹시 커넥션 있던 거 아니냐 끄집어내서 돈 못 주겠다 해버리면 정책금융의 규제라기보다는 정책금융 자체를 손을 대가지고 그걸 바꿔서 폴란드에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도록 돈 빌려주고 무기사라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참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업체 기준이라면 정경유착이지. 예? 그냥 방산 업체들 밀어준 거잖아요. 정부의 돈으로 또 개인 그게 국민의 돈이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들을 한단 말이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2,400개에서 7개 종목 포트폴리오에 넣어둔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 있다는 게. 두산 에어로빌리티 3월부터 4월, 5월, 6월까지 계속. 근데 5월 말 종가 대비 6월 달 기준에 어떻게 했어요? 두산 에어로빌리티를 정리했잖아요. 비중 자체를 6월 말 대비 7월 기준에. 그러니까 6월 말 종가가 68,400원인데 5% 줄였죠. 변동성 매매 다 줄인 거란 말이지.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지금까지도 75에서 80%의 비중을 계속 갖고 가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전월 대비해서 전월 말 종가 대비 6% 마이너스다 할지라도 30만 원 고점 찍고 30만 원 뚫고 나서의 흐름이고, 현대차가 맨날 밉던 현대차가 많이 미끄러져 있었기 때문에 얘가 방어하면서 계좌 손익률을 그나마도 시장 대비해서 방어를 해놓은 겁니다. 즉 결론은 실적입니다. 윤정두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적입니다. 그 실적을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쌍끌이 순매수가, 또 기간은 지금 관망이에요. 진짜 정부가 우리나라 지수를 5천으로 들어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4천까지는 당연할 수 있거든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한 4,000포인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려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수급을 형성할 수 있는 거는 뭐 지금으로선 국민연금이죠. 연기금이라고 표현하는데 75개의 연기금 중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다죠 뭐. 그러니까 그들의 주식,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면 못된 짓이냐 그냥 아니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의 해외 주식 투자 자유화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외환에 대해서 우리가 끔찍하게도 관리가 굉장히 엄격했어요. 근데 그 외환관리법을 풀어가면서 그 당시 기준에 원화 가치가 너무 크게 절상이 되다 보니까, 원화가 너무 강세를 띠다 보니까 900원까지 내렸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900원까지 깨졌어요. 그러면은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900원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어? 대단한데?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GDP의 70%가 수출인데 원화가 너무 강세되는 것도 불편해지죠. 어찌됐건 그 원화 강세를 돌리기 위해서 해외로 자금을 빼야 된단 말이지. 정부가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 자유화를 열어준 거예요. 해외 펀드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2008년, 9년에 확장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쪽에 기관 투자자 라이센스를 갖고 있던 거는 그 당시 기준에 프루덴셜 증권이었어요. 없었어요 나머지. 미래에셋도 장난친 거죠. 중국 본투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래 홍콩 H시장 주식을 사면서 중국 주식을 사는 것처럼 뻥을 쳤죠. 인기가 좋으니까 중국 주식을 막 샀고, 고점인지 알면서도 후유증 엄청 났고. 어쨌든 그렇게 나간 자금이 그 당시 기준에 40조가 넘습니다. 한 방에. 베트남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갔고.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늘린다. 정부의 정책에서 뭐 주식 비중을 늘리게 설정 정책을 잡았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시장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걸 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건데, 저로서는 그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좀 이따 미국 주식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글로벌 시장 전체를 끌고 간 거는 AI입니다. 왜 AI예요? 갑자기? 솔직히 갑자기잖아. 22년 11월 22일에 AI. 왜 갑자기? 제가 판단할 때 결론은 23년 7월에 금리 고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고,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유동성을 좀 줄이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면 안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고, 23년 7월 정점 찍기 전에 22년 말부터 해서 이제 성장주가 꿈틀거리죠. 지금은 완전히 반대해서 그래요. 그 정신 나간 해석 들으시면 피해를 보는 건 여러분이에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야 금리 비껏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금리 고금리 속에서 이번에 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연말까지 0.5bp, 50bp 정도,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감히 생각할 때는 이번에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솔직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어요? 경기 지표가 좋고 인플레이션이 설정이 잡혀 있는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 더 과열이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손정희 뭐 회장이라고 그래야 돼, 의장이라고 그래야 돼요, 소프트뱅크에. 그 양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가서 AI 쪽에
자금을 예를 들면 뭐 200조 달러를 뭐 집어넣겠다. 그게 고금리 시대에서 가능한 거지. 금리를 급격히 내릴 정도로 경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면 자금이 도나요? 자금이 경색이 오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 고금리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성장주의 기준인 거고, ABL 바이오도 지금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미국에서 내리게 되면 유동성이 뭐 좋아질 것이다. 그걸 명분으로 잡는데 실질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어찌됐든 그 명분으로 일단은 걔는 슈팅이 나와요. 그래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그래도 잘 참았고, VVIP 방에서는 오히려 95,000원 또 93,000원 뭐 이렇게 해서 매수 사인 한 번 더 드렸고, 응? 근데 실질 주도력은 누가 갖고 와요? AI 기반의 성장주인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가 지금 1조 달러 이하 8천억 달러에서 23년 5월 달에 실적 발표 나오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4조 달러를 넘긴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가장 비싼. 예전에 가장 비싼 건 애플이었고, 가끔 이제 MS가 애플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었고, 아마존 알파벳이 어떻게 2조 달러가 형성됩니까? 1조 달러도 안 된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고 고금리 속에서의 슈팅이 형성된 거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엔비디아의 그 기준에서 하루 이틀 1, 2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 5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엔비디아 실적 바탕을 해석을 하고 10% 이상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에서의 변동성을 충분히 다 잡아가고, 지금 ABL 바이오가 추가 슈팅이 계속 나와요. 마지막 오버슈팅입니까? 아니면 이슈 범위를 추가적으로 창출한 겁니까? 일단은 프로그램 수급 이제 10만 주 개장 초 고점을 찍을 때 프로그램 수급 정도까지 확장돼 있기 때문에 전체 문자로 한 번 더 발송을 합니다. 94,500원으로 전체 문자로 그렇게 해서 뭐 VIP도 이번에는 문자를 발송을 할게요. VIP, VVIP 문자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ABL 바이오 설정을 잡고, 나머지 이제 AS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어차피 AS를 해드릴 때 다른 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 기준으로 잡혀줘야 되니까, 그죠? 지금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시고 가셔도 무리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자료 추가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엔비디아 마지막 올려놓은 뭐 자료든 그 활용을 해서 차트를 자르더라도 이중 작업하지 않게끔. 매번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잠시만요. 문자 발송을 하고 D71DD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는 잠시만요. 로그인이 9B1 그렇게 해서 ABL 바이오 93,000원에 발송했던 문자를 94,500원에 재차 발송한다 말씀드린 거고, 지금 살짝 내려왔다 다시금 돌려줬는데 그건 모르겠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 실적이 글쎄 이번에도 뭐 어닝 서프라이까지 나오면 좋고, 거기까지 안 나오더라도 전망치를 좀 넘겨주기를 살짝이라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80불이 이탈됐는데 목표 주가를 170불까지 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돌렸어요. 다 돌리고, 얘가 깨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윤정두가 말하는 전제 조건은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80불까지 그러니까 90불이 깨지고 80불대로 내려온 거죠. 그렇게까지 박살이 나 있을 때 얘가 진짜 여기서 끝날 것이야라고 한다면 금리가 급격히 인하될 정도로 경기가 어려워져야만 무너진다. 시가총액 1위가 무너질 때에는 삼성전자가 무너져야 된다. 경기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다시 적자 전환이 되고 막 이런 현상이 나야죠. 그냥 막연히 조정받을 거예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죠.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 부분 때문에 관세 부과해서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엔비디아도 반도체 수입해야 되고 반도체를 수입해서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의 요 흐름이 깨지려면 요것도 정리를 해야 되죠. 저도 장중이고 뭐 이것저것 봐야 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하다가 막 좀 횡설수설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꺾이는 순간 꺾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경기의 둔화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그러면 금리 인하가 당연시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고 일단은 요번 이제 실적 보고 이제 뭐 대처의 기준을 잡자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은 이 엔비디아가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거의 뭐 10배 올라온 거잖아요. 주가가 10배 올랐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가 8천억 달러였거든요. 우리 돈으로 1000조. 삼성전자의 그 2.5배. 근데 이때 26% 갭상승에 29%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뭐 상하까지 우리나라로 치면요. 그러면서 1조 달러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1조 달러를 넘긴 건데 그때 이후에 300% 올라온 거고 뭐 엄밀히 따지면 뭐 8천억 달러부터 따져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8천억 달러부터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조 6천억 달러니까 493, 48, 32, 뭐 400%, 500% 올라온 건가요? 그죠? 그 실적은 10배 정도 올라온 거고 그렇다고 저평가니까 주가도 10배 가야 된다 그 논리를 피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피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하이닉스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하이닉스 PBR, PER, PBR은 이제 기술주 기준인 거고 PBR은 낮지는 않아요. 전체 평균 대비. 근데 PER 자체는 성장주의 기준에 실적주의 기준에 모든 걸 갖추고 있는 하이닉스가 말 같지도 않은 6배 7배 말이 됩니까 그게 10배로 기준 잡아도 얼마예요? 그러면 300조가 돼 있어야 되고 300조 나누기 7억 2,800만 주면은 40만 원 가 있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주식수가 7억 2,800만 주예요. 7억 2,800만 주. 그러니까 30조의 순이익이니까 PER 10배 잡아주면 300조잖아요. 300조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고 300조 가 있을 때 주식수 7억 2,800만 주 나눠주면은 4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얘가 이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임 준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박스를 매번 이제 그려드리게 되는데 엔비디아의 지금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말같이 떠는 소리죠. 이때 CPU 판매 잘 돼서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그래 음모론이 있었죠.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가정수혜를 얘가 보니까 얘가 비트코인 사서 주가 비트코인 가격 올려놓는다 이런 해석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잡아도 되고요. 혹은 요 고점 넘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로그 차트입니다. 일반적인 조금 전에 보신 차트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얼마큼 올랐느냐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차트란 말이죠. 상승률, 하락률 그 기준에서 로그. 그럼 결론은 CPU 팔아서 실적 낼 때 대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률, 상승률 요 기준으로 따질 때는 얘가 과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올라온 것 같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는 그렇게까지 과도하진 않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뭐 성장성이 있을 거다 다 좋고
하이닉스도 이렇게 다 뭐 검색해 뜨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집이 단행이 돼 있다. 유통 물량이 없잖아요. 외국인과 대주주집을 합치면은 90%가 훨씬 넘어갈 거예요. 응? 그리고 기관주분 빼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이 한 57%, 58% 하나요? 응? 예,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때 요게 이제 좀 가리워져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당연히 슈팅인 거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사상 최대치인데 그죠? 그리고 요 말 같지도 않은 요 물량 출회될 때 요게 3% 매도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이 3%. 왜요? 우리나라만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공매도 금지를 해요.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공매도 금지가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정 불안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말씀드린 뭐 공매도 금지를 하질 않나? 미친 거지. 금융당국은 안 한다고 한 거를 누군가에 입김했잖아요. 누군지는 대충 짐작이 가실 거고. 어떻게 박순혁이 선대인 이런 애들 쓰레기들이 헛소리하고 다니는 걸 그걸 믿고 금융당국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주말에 전화해서 일요일 날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는 세상에 어느 국가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으니 삼성전자 쪽에서 20조 이상이 빠져나간 거고 그게 삼성전자 지분으로 5%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때 3% 빠져나가고 40% 조정받아요. 40%. 25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딱 40%. 3%야. 나머지 안판 52%의 외국인은 바보입니까? 삼성전자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뭘 잘못했고 삼성전자 실적이 왜 개판이야.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이 됐는데. 주가 박살내버렸죠.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 88,800원 찍고. 그래서 결론은 하이닉스의 지금의 수급 범위는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대를 훌쩍 넘기는 사상 최대치가 나온 거고 시장의 고점을 못 넘겼어도 이 추이 추세 흐름은 엔비디아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는 만에 하나 시장의 조정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크게 무리수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보고 대처하고 뭐 그렇게 기준 잡으면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막말로 박살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의 흐름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급격한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는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무너지지 않는데 왜 자꾸 이들을 피해서 다른 쪽을 사냐 이거예요. 얘네가 움직여 줌으로써 나머지 아까 보신 엔비디아가 간다라는 거는 AI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고 AI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는 고금리 속에서 당연히 성장주들에 대해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자금 경색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나머지 이제 MS, 애플, 또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메타 플랫폼, TSMC 이런 애들은 여기가 살아나니까 흘러가는 테슬라까지도 또 브로드컴도 그래서 핵심 기준이 GPU고 그 GPU에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는 쪽이 이제 SK 하이닉스인 거고 그죠? 우리는 12만 원에서부터 잘 들어가서 지금까지 수익률 중간에 딱 한 번 차익 실현했죠. 기가 막히게 작년 7월부터 수급이 꼬이는데 주가가 맴돌고 있어서 기가 막히게 작년 7월부터 55% 이상의 비중을 전체 자산에 그걸 차익 실현을 하고 빼나오고 그다음에 한 템포 쉬고 나서 삼성으로 들어갔죠. 근데 솔직히 삼성이 좀 불편한 상황의 기준에 놓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원활하거나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물량의
엔비디아 이 두 종목의 비중은 유지를 하시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정리하시면 하이닉스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려요. 하이닉스는 이렇게 길게 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릴 거란 말이지. 예? 아쉽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기준의 종목군들이 CCS, 에코프로, 미래산업, 엔캠, 포스코 DX 뭐 이런 식으로 있으신데 두산테스나 이렇게 갖고 계신데 그것도 이제 한 번씩 들여다보긴 할 거예요. 들여다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좀 치더라도 그래서 하이닉스 부분의 목표 주가는 뭐 최소 범위를 40만 원으로 분기 목표 주가를 이번 9월까지 그게 분기가 되는데 과연 뭐 지금부터 해서 40만 원까지 14만 원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 14만 원 올라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뭐 저 4월 바닥에서부터 이번에 7월 고점 찍을 때까지가 그게 한 70%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제 개월수로는 3개월 걸린 기준이지만 어찌됐든 오늘 저점 찍고 지금 1% 정도 돌리는데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편입 설정 기준 잡으시고 충분하게 비중 유지하면서 대처하시더라도 무리수 없다라는 걸로 종합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쳐다보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원활치는 않았는데 다음 종목 빨리빨리 볼게요. 이제 CCS는 저도 잘 모르는 업체예요. 근데 CCS라는 이 종목을 놓고 보실 때 972억인데 뭐 거래 정지네요. 아유 안타깝게 거래가 재개된다고 해도 그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얘가 왜 정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뭐 나쁜 기준의 정지인가요? 아니면은 관리 종목인 거 보니까 나쁜 기준일 것 같은데 어찌됐건 에코프로 기준에서는 이런 애들의 가장 그 중요한 특성은 우리는 에코프로에서 말 그대로 남들이 얘기하는 템버거 뭐 솔직히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지. 그잖아요. 뭐 우리가 에코프로에서 수익도 못 내고 이런 그 기준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다면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고 우리 뭐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냈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좀 보이스 피싱 좀 하지 말고 살아요. 나이 먹고 여자가 막 그냥 주식을 하는데 어디서 윤정도 이름을 땄어요, 번호를.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아유, 뭐 맨날 뉴스에 나오는 그런 건가요? 캄보디아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보이스 피싱하고 있는 건가? 목소리 들으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최소 4, 50대 모를까? 자 보시면은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장중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의 기준인데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하나는 거래대금의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수급의 기준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이왕이면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이런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이 얼마였냐면 하루에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 저 고점 찍고 밀릴 때가 4조가 터졌어요.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이 4조. 지금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 10조 미만으로 다시 거래대금이 둔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하루에 1, 2조씩 터지면서 주가 슈팅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 거래가 가장 안 좋을 때가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5조였어요. 5조. 근데 막 1조, 2조, 3조씩 터지면서 흘러간 거예요. 근데 거래가 급감을 하죠. 다행스럽게 급감하는데도 여기서 맴돌죠. 아무리 늦어도 여기선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저고점에서 정리하는 거지.
예?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없죠. 아름아름 움직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 자체가 없어요. 기업 분석 자체를 안 해요, 얘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추천하는 친구가 있으면 걔는 아주 못돼 먹은 애죠.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산 거 아니에요. 이럴 땐 살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이 당시 1조 대비해서 하루에 거래대금 얼마나 나와. 거래대금 없을 때는 뭐 60만 주, 65, 30, 300억? 3조씩 터지던 애가 300억? 근데 어떻게 이런 양봉의 크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첫 번째 양봉 놓치면 두 번째 양봉 들어가면 되잖아. 상승 형태 확인요. 여기서 겁나니까 못 들어갈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터졌으면 그 다음부터 뭐 그냥 주구장창 땡큐 하면서 들어가야지. 예? 농담이 아니라. 지금은 들어갈 자리예요.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아니에요. 저거는 공매 대차 상한 범위의 수급입니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누적 매수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23년 뭐 이때 기준 5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주식 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매집이 돼 있어. 이렇게 막 매수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무지하게 산 것 같잖아. 1억 3,500만 주짜리에 570만 주 샀으면은 몇 퍼센트예요? 4%대뿐이 안 돼요. 공매도가 저 당시에 6%대였거든요. 6%, 7%. 그 공매도 상환한 거지 뭘. 박순혁이 그 정신 나간 애들이 여기서 공매도가 공매도 없었어. 원래 있던 공매도가 15배 올라가니까 1조가 된 거지. 예? 당장 정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에코프로 BM을 구색 갖추기 위해서 넣어놓고 얘를 들여다보는 거는 이 수급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 수급 자체를 당연히 대차 거래나 혹은 공매도 상환이라고 해석을 해요, 솔직히.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거 솔직히 시장 자체가 40%씩 올라오는 이런 장에 60% 올라온 게 이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두산에너빌리티 200% 300% 올라올 동안 이게 이 찔끔 올라온 게 이게 뭐나 된다고. 시가총액 2위짜리가. 근데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심리적인 위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얘를 들여다본 거고, 얘나 RNF나 포스코 퓨처엠 정도의 LNF나 포스코 퓨처엠 정도의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70% 전후 올라왔거든요. 얘가 이제 지금 72고, 에코프로 BM도 고점에 눌려서 60%대이지만, 근데 이 수급 범위를 인정해 줄 수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지금보다 더 확장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누구한테나 볼 수 있는 수준의 흐름, 그냥 장악형이 떴네, 바닥에 좀 움직이네, 낙폭이 있으니까 좀 변동률이 조금 더 크네, 요 정도 수준. 2차 전지를 무슨 명분으로 들어올릴 거예요? 뭐 미국에서 좋다는데 다 뻥이라니까. 실적이 없어 아예 얘네들은. 뭐 그 얘기하면 길고. 그래서 에코프로 정리입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좀 더 빨리 할게요. 엔캠하고 포스코덱스 볼까요? 엔캠 같은 경우에도 그 선대인하고 그 쓰레기들이 걔가 걔라면 안 되지. 저보다 한두 살이라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순혁이 걔는 저보다 좀 어리고, 둘 다 묶어갖고 그러면 걔네 둘 다 쓰레기. 그 쓰레기들이 얘하고 엔캠에서도 해먹고 해가지고 대충 소문나 있는 게 한 200억 정도 해먹은 걸로 소문나 있어요. 그 선대인 혼자. 박순혁이도 무지하게 해먹었고. 그걸 다 잡아다가 넣어야지 빨리빨리. 걔네들 다 죽여놓고. 여기서 시가총액 이 당시에 1조가 안 됐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상장해서 이제 1조 넘은 거고, 이때 1조가 막 넘어갔나.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얘가 상한가를 갑니다. 2월 14일 날 상한가 가나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아니, 왜냐면 검색해 다 나오니까. 한 2월 달에 그 연휴 지나자마자 상한가를 가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상한가 갔거든요. 이때가 이게 상한가인가? 20%. 이게 몇 퍼센트예요? 15. 1월, 2월 있어요. 2월.
26%. 2월, 여기 2월이죠, 2월. 2월 13일에 상한가 가죠. 2월 14일 날 아마 한미반도체 상한가 갈 거예요. 안 잊어먹어. 저걸 어떻게 잊어먹어요? 수급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 정신 나간 애들이 유튜브에서 몇만 명 앞에서 이거 대박이라고 헛소리 하니까, 이거 회사하고 뭔가 썸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 이런 종목을 어떤 이유에서 왜 사시는지 저는 솔직히 궁금한데, 이거를 방송에서 좋다고 추천하니까 사겠지. 증권사 보고서 자체가 없죠. 없잖아. 뭐 흥국증권 이런 애들 누가 쳐줘. 정상 그 분석도 아니고 코멘트인데. 이거를 뭘 믿고 이거를 얘를 매수하라고 매수를 해요. 전망 자체가 없잖아, 실적에 대한. 회사에서 이놈 새끼들 아주 지들 전환 물량 해먹으려고 별의별 헛소리를 해대고 선대인 나와서 우리나라를 매겨 살릴 기업이, 아유, 쓰레기들 아주. 지금 거래가 없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펀드멘탈은 아예 안 되는 거는 확인했고, 방금. 거래도 없잖아. 왜 거래도 없는 걸 들여다봐. 아예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도 오늘, 꼬리 달고 내려왔던 에이벨 바이오의 되돌림의 흐름이라든가. 지금 또 짜증스럽게 로보티스가 2시 20분인데 뭘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어. 21만 5천 원. 21만 5천 주면은 거의 뭐 조금 더 사면 2%인데 하루에 2% 장내 매수가 2% 장내 매수면요. 두산에너빌리티 6억 4천만 주짜리 1280만 주도 1280만 주. 말이 돼? 그 정도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주가가 뭐야? 보합까지 내려와. 고점 대비 7%나 빠져버렸어요. 이런. 결론적으로 엔캠 전량 매도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포스코 그룹주가 무슨 2차 전지야. 포스코 그룹주가 무슨 2차 전지야. 이 당시에 2차 전지 랠리 때 IRA가 악재라니까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위해서 나도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어. 보수층 나한테도 표줘. 그렇게 해서 중국 때리기의 기준에 중국하고 전쟁하자는 거 아니잖아. 정치적인 액션을 취한 거죠. 중국 때리기의 기준에 어떻게 해요? 야, IRA 중국 거 제품 쓰지 마라. 원자재도 쓰지 마라. 와, 미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때가 보수 정권이었죠. 그럼 보수는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정권이 되는데 어떻게 IRA를 악재라고 안 하고 호재라고 해야 되는데 결론은 무슨 페바떼를 갖다 쓰라고 하질 않나. 그런 찰나에 나온 게 포스코 그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 자원 외교한다고 아주 장난짓 한 거. 그 장난짓 한 거에 대해서 있잖아. 원전 내가 사둔 게 있는데, 원전이란다. 광산 사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히토리는 아니고, 뭐예요? 응? 얼마 전에 무슨, 광물 하나 가지고, 니켈인가요? 니켈 올라가서 주가 아유, 뻥치지 말라고. 니켈 올라갈 때, 폭풍 나올 때 주가 올라가는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서, 그런 기준에 설정 범위. 그래서 어찌됐든 포스코 그룹까지도 우리가 2차 전지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포스코 홀딩스가 27%의 매도가 나왔어요. 진짜 제가 39년 주식하면서 시가총액 극대형주 포스코 그룹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거를 7개월? 그 기간 동안에 23년 그 흐름에서 한번 볼까? 23년 연말까지 23년 전체? 야, 제 기억에 맞다면 27%인가를 파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30102부터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2013 12월 30일까지. 누적으로 보시면 개인에게 던진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 합치면 400만 주 정도 되는데 기타 법인이 일부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70만 주? 370만 주.
370만 주, 27%. 저 나중에 다시 찾아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 물량이 나와요. 370만 주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주가 변동성에 개인들에게 물량을 저렇게 이제 떠넘긴 거죠.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움직임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부분은 한동안 이슈 범위가 불거졌지만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어디에서든 신호가 없어요. 그나마 말씀드린 대장이라고 하는 에코프로 PM, 얘가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연동된 폭이 일부 있는 거예요. 수급이 공매대체 상황이든 뭐든 일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일부 찔끔 들어오면서 가격 반발력, 이게 70% 전후 움직인 거예요. 얼마 움직인 것도 없어요 사실은. RNF, LNF 요 세 종목을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이제 뭐 코스모 그룹 쪽 코스모 신소재가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변동성이 좀 확장된 거. 그거 이외에는 잠깐 반짝하는 거지 거래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3년도에 그 미친 듯한 저 슈팅 다르죠. 정리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DX, 엔캠 그리고 에코프로 국내 주식 대부분 다 정리된 거예요. 두산 테스나도 굳이 이 검색계에 이제 떠가지고 변동이 좀 나온 종목인데 보시면 이제 수급도 들어온 게 없고 누가 사서 어떻게 올리는지를 모르겠어요. 좋게 표현하면 손바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닥에서 이제 63% 가벼우니까 그냥 툭 건들면 훅 올라. 벌써 이미 올라가 있는 거야. 매수가가 지금 37,500원이신데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최근에 39,500원까지 갈 때? 누군가 또 좋다고 얘기를 했겠지.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 전에 거래도 없는데 여기서 매집을 했다? 이건 뻥이고. 갭상승 나왔을 때 이때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뭐 할 때 아마도 누가 매수 사인을 줬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앞에 연초에 뭐 사셨든 정리입니다. 얘도 뭐 1조 미만의 종목에 두산그룹 준데 뭐 나쁜 종목은 아니겠죠. 근데 실적이 없는 걸 어떻게. 그리고 누적적으로 누군가가 사주지를 않아. 와 징그럽다 진짜. 인터넷 약정 종료되셨다고요? 안 종료됐어. 지금 쓰고 있어. 이 스팸들 아주. 이해되시죠? 두산 테스나도 정리입니다. 이 친구도 뭐 순간 반짝한 거에 대해서 이거 뭐 어디서 살 건데 이거.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범위를 주고 매수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쫓아붙으면 때리고 던지면 돌리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뭐 미래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자산 규모에 맞지 않는 종목 479억짜리 이거 어떤 진짜 쓰레기가 이런 종목을 매수자인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너무 높은 가격에 샀어요. 그거는 잊으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기준을 잡으세요. 그리고 미국 주식의 기준에서 지금 방안에서 이제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정도만 뭐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아니면 뭘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원래 기준으로 거래 대금으로 봐야 돼요. 거래가 둔화되면서 매집이 돼서 거래가 둔화되고 올라온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애들 이게 어떻게 거래가 둔화돼서 매집이 돼서 거래가 둔화되는 겁니까? 거래 대금은 주가 월등히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 대금 굉장히 크죠 지금도.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가 움직여야 나머지가 움직인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애플도 뭐 자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지만은 애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결론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엔비디아를 가지고 가는 이상 엔비디아로 나는 미국 주식을 꼭 하고 싶다 하시면 엔비디아로 집중하시라는 거고 저라면 엔비디아에 집중하고 압축을 하든 아니면 국내 주식으로 돌릴 겁니다. 그 기준이 잡혀야 되는 게 올해.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MP 머티리얼즈, TSMC, 테슬라, 팔란티어테크, 서클 인터넷 그룹 이걸 어떻게 아시고 사신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뭐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시고 사시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리하십시오. 국내 주식도 어려운데 뭘 정리하시고 한동안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격이 발생되다 보니까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뭐 나누어가지고 뭐 서학개미들이 뭐 수익을 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막 테슬라는 요거 좀 넘긴 게 대선의 이슈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상 최대치 글로벌 시장의 지수가 사상 최대치 흐름이 나오는데 지 혼자 못 간 거 아니야. 저 정도 오른 거 시장 수익률 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물론 이제 어디서 잡았느냐에 따라서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러면 앞전에 찍었던 21년도 고점을 월등하게 더 넘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최소 30% 이상 넘긴 거 있어요? 없죠. 얘 빼고 나면은 다 넘겼어요. 애플도 넘겼고, 애플도 21년 고점 대비해서 월등히 30% 이상 올라갔을걸요. 얘뿐만 아니라 MS,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까지 싹 다 넘겼습니다. 그럼 얘는 힘이 없는 애잖아. 힘이 없는 애인데 그냥 그 선거 때문에 그 이슈 한번 슈팅 한번 나온 거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시장 수익률이에요. 왜 대장을 냅두고 꼭 보면 옆에 종목을 사냐 이거지. 그래서 전량 정리하시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드립니다. 전량 정리하시는 쪽에 설정을 드리고 방안의 주도주로 기준을 잡으시고 방안 주도주의 기준은 이렇게 주력주의 기준 비중은 이제 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종목이 너무 많아졌어요. 우리가 변동성 종목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종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 종목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주력 비중을 70%를 채운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플러스 뭐 현금을 10% 가져간다 했을 때 나머지 20%가 변동성의 기준에 매매를 한다. 요 기준의 종목군들에서 혹은 요 주력주 중에 세 종목이 거의 이제 80% 수준까지 채워놓고 있잖아요. 나머지 세 종목의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는다. 그렇게 기준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한번 또 싹 할 겁니다. 기준 잡아 정리를 할 거고 이번 강연에 오시는데 이번 강연에 오실 때 이왕이면 HTS 설명 받으시고 HTS 세팅하시고 뭐 다 하실 건데 검색기 기능 그 기준에 HTS를 받아가실 수 있게끔 HTS 받는 그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그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DB증권의 실전투자대회가 있다고 그랬죠. 9월 1일부터. 그래서 그 DB증권 실전투자대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여기 수정해 놨는데 저도 이건 이제 다운받아서 쭉 돌릴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은 계좌가 있으시니까 매매 따라하기 반에 별도로 있죠. 그 매매 따라하기를 나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아까 이제 올려드렸던 자료 그걸로만 먼저 기준을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2% 수준의 장래 매수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데 주가만 고점 대비 7% 이상이 밀렸어요. 뭐 말 같지도 않게 밀렸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은 오버나잇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로보티즈다라고 했을 때 메타방의 기준은 별도의 매도 사인을 드린단 말이지. 응? 고점 대비해서 뭐 예를 들면 3%의 차익 실현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지금 로보티즈는 누적 수급 범위 감안해서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슈팅이 더 크게 나올 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곤두박질 쳐버렸는데 지금 이제 그 로보티즈의 고점 대비 7%대까지 밀렸기 때문에 최소 1.5에서 2% 정도 돌리면 다시 얘기해서 대략 한 10만 2천 원 정도 넘기면 지금 수급을 바탕으로 전체 매수 문자를 때릴 거예요. 그리고 메타방은 예를 들면은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수익률 대 기준에서 이제 5천만 원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나는 5천만 원 정도는 매매 따라가기로 설정을 잡을 거야. 장중에 매매를 할 수 있는 날 리스크 관리할 거야. 매일매일 현금화를 할 거예요. 매일매일 현금화를 하고 다음날 또 매매 기준을 잡고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현금화하면 다음날 내가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날은 매매를 안 하시면 되겠죠. 매매를. 그죠? 그렇게 해서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도 예전에 메타방 기준에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 보시면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기준을 잡아 대처를 해드린다는 거죠. 오늘처럼 7% 밀릴 때까지 냅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9월 1일부터의 매매 따라하기 기준도 이번에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설정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강연에서 총 3가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는 9월장의 핵심 공략주 9월달 핵심 공략주를 7월 10일 강연회처럼 오픈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 기준은 HTS 버전의 세팅 증권사 본사 임원급 직원이 오셔서 HTS 노트북에 세팅을 다 해드릴 거고 그 해당되시는 분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강연에 오신 분들 또 강연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DB증권 이제 시장 투자대회 내가 참여를 하겠다. 그럼 메타방은 기존에는 별도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3개월에 1,650을 결제를 하고 매매 따라하기를 쫓아하신 건데 이번 기준에는 이제 DB증권 쪽 대부분 자산 있으시니까 그 기준에서 시장 투자대회 참여를 하시면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 좀 집중된 매매 기준을 잡아드릴 겁니다. 요번에 오실 때 하여간에 그 HTS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 안내를 별도로 이제 담당하시는 직원분한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 전체 오픈을 해드릴 거고 뭐 이걸 1시간 동안 누가 보겠습니까? 보시는 분들도 안 계실 텐데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가. 그렇게 해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유튜브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시간을 녹화를 해드렸어요. 어떤 거를요? 로보티즈에 대해서 마이너스까지 내려온다?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로보티즈에 대한 전략 부분 올려놓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불기둥 AI에 포착된 내용 바탕으로 해서 팍스 방송한 내용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은 누구나가 다 원하신단 말이에요. 없어서 못 받지. 그래서 쿠팡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쿠팡 검색하면 나오지. 이런 것도 다른 분들도 활용하시고 쿠팡 가서 윤정도 검색하시면은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은 유료 회원님들은 다 영상을 드리겠다. 교재가 강의마다 한 1000페이지 정도씩 있고 다 있잖아요. 교재가 한 1000페이지씩 있고 동영상이 9시간씩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기준에서 지금 전체 문자로 나간다 그랬어요. 10만 2천 원의 매수가 들어오면 지금의 프로그램이라면 들어가시더라도 무리 수 없다. 그래서 전체라는 거는 VVIP방과 VIP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 녹화까지 같이 올려놔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 강연에 지금 이제 자리가 10분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대화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리가 한 3분 남았나요? 4분? 3분? 확인하시고 오셔야 되는 분들은 좀 빠르게 기준 잡으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10만 지금 1,900원인데 2,000원으로 문자 발송을 합니다. 그럼 메타방은 다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홈페이지 전화번호는 왼쪽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기준에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제발 좀 함께 수익 내시고 아시겠죠? A, B 이게 참 좋긴 한데 보안을 강화해 가지고 저희가 로그인이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지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안은 강화돼서 좋긴 한데 문자 보낼 때마다 굉장히 좀 귀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0만 2천 원 공방이면은 요 바닥 찍고 나서 이제 한 1.6% 1.7% 정도 돌리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뭐 거기에 이제 수급이 유입된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꼬리 부분은 아쉽지만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무리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자 발송을 추가적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 올려놓을게요.